국제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도 같이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WTI 6월물이 마이너스 43%가 나타나면서 충격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도 마이너스 2.6% 하락 마감을 했는데 증시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이 국제유가의 하락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디플레이션의 공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자세하게 좀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빚투자가 이달 들어서 1.4조 원이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빚투자라는 것은 돈을 빌려서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타에 맞들린 개미 투자자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동학개미 운동 어디로 갔는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런 얘기들이 기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왜 단타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인지 개인 투자자들의 의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아라 가치가 급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애물단지가 된 브라질 채권이라고 이야기가 나왔네요.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최근에 환율이, 브라질 헤아라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원화와 헤아라 간의 그 괴리율이 또 생기게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 브라질 채권에 지금 현재 만기까지 투자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손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권을 손실했는데 마이너스라뇨?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2일 수요일입니다. 네,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다우증시, 그 다음에 나스닥,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더 많이 하락세를 확장하면서 안 좋게 마무리가 됐고요. 다우지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양 지수 모두 다 장중 최저치에 근접하는 그런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더 나빴던 것은 뭐냐면 하락 출발 이후에 상승적으로의 어떤 약간 방향성을 잠깐 틀었었어요. 그런데 다시 재차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면서 장중 저점을 찍었고요. 다시 재차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저점권에 가까운 그런 형태의 이 마이너스권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23,000포인트, 다우지수가 이제 23,000포인트를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8,200포인트 정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비슷한 하락세가 나타나게 된다면 나스닥은 8,000포인트도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증시를 끌어내리는 것인가? 이거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무슨 내용이냐면 WTI 6월물도 43%나 폭락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6월물 같은 경우도 영향을 어느 정도 입을 것이다. 네, 이런 예상들을 일단 하고 있었죠. 그래서 보통 이제 5월물에서 롤 오버를 시켜가지고 넘어가는 물량들이 6월물 건너뛰고 7월물로 바로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도 같이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5월물 얻어 터지면 가까운 곳에 있는 6월물이 이제 오늘부터 거래되나요? 네, 그래서 6월물에 대한 부분들이 당연히 충격을 더 이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무려 43%나 폭락을 했다는 것, 이거는 아직 너무 좀 많은 그런 폭의 하락이 아니겠느냐라고 좀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6월물이 조금 위험하다라고 평가를 받았었던 이유는 5월물에서 이 난리를 쳐버렸기 때문에 6월물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라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시간 내에 청산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물량들이 많을 거라는 이야기죠. 즉, 갖다 내던지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결국에는 끌려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월물은 위험하다, 더 멀리 가자, 이런 식의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근데 이 정도까지 하락하게 된다면은 11.57달러, 6월물 WTI가 11.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10달러까지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때는 이제 66%까지 급락을 하면서 배럴당 6.9달러에 거래가 되기도 했었다. 7월물까지도 지금 배럴당 18달러로 주저앉았다.
야, 요즘에는 이제 기름을 그냥, 네, 가져가세요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된 거네요. 기름값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는 이유는 그냥 뭐 간단합니다. 저장 창고가 없어요. 저장 창고가 없어서 기름을 보유할 수 있는, 기름을 이렇게 그 저장해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창고 비용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상황으로 좀 다가올 수가 있어요. 이게 원활하게 그 유통이 잘 되면 뭐 기존에 있던 게 나가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게 들어오고 이렇게 되면서 뭔가 이제 비용적인 발생도 잘 부담 없이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유통이 잘 되면서 경제도 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이게 유통이 잘 안 되고 그냥 쌓여버리게 된다면요, 창고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들이 그대로 다 손실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사정은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이 저장 창고 시설은 꽉 차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해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떠한 문제를 가져오게 될 것인지 이제 여기서 설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유가가 계속이 된다. 왜냐면 이제 창고에 가득가득 들어찼어요. 더 이상 저장할 곳이 없어. 근데 기름은 계속해서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름을 갖다 버려버리거나 아니면 가격을 더 싸게 그냥 1달러라도 가져가세요. 또는 내가 돈 줄 테니까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적으로 뭐 창고 관리비가 100만 원이 든다. 근데 기름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뭐 50만원에 50만원을 더 얹어가지고 주게 된다. 그러면 나는 손실 50만원 밖에 안 보는 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도 이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론적인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론적인 부분들이 실제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면 저유가가 계속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저유가가 계속되게 된다라면 에너지 업계의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아시아 최대의 석유 거래사인 흰내용그룹이 17일 채무상환 유예, 즉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석유 관련한, 이거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셔야 되겠죠. 부채에 대한 그 상환을 못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돈이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에너지 업계에게 가장 크게 충격을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경제가 호황할 때, 경제 호황기에서 은행에서 많은 대출을 받아서 생산을 늘려온 셰일 기업들의 파산 우려, 이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미국이 지금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원유 생산, 판매 1등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뭐 때문에요? 이 셰일 기업들이거든요. 이 셰일 기업들의 채산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그 붐을 일으켰고, 미국이 에너지 강국으로 빵 하고 들어가는 중요한 척도가 됐죠. 그런데 지금처럼 유가가 폭락을 해버렸다 그러면 그냥 파내기만 하는 그런 산유국도 당연히 충격을 입겠지만, 이렇게 돈을 조금 더 많이 들여가지고 기름을 파내야 되는 셰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이런 위협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죠. 빚을 내가지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빚을 내가지고.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IMF 때와 잠깐 비교를 해드릴게요. 빚을 냈어요. 기업이 일단 빚을 냈을 때는 이자를 갚아야 되는 금융적인 부담이 생깁니다. 금융적인 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장사가 잘 되면 상관이 없어요. 돈 잘 벌어들이면 그걸 그냥 갚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장사가 안 돼서 수입원이 딱 끊겨버렸어. 근데 이자 비용은 그대로 부담이 돼요. 어떻게 돼요? 기업이 파산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셰일 기업들이 그러한 모습이고요. 이것도 리먼 사태 때와 비슷하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는 뭐가 돼요? 모기지와 관련된 금융회사들이 문제가 됐었지만 지금은 유가와 관련된 에너지 회사가 문제가 되고 있다. 그냥 이렇게만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옮겨갔을 뿐이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WTI가 배럴당 20달러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미 유전 탐사 및 원유 생산회사 533곳이 내년 말까지 파산 보호를 신청하게 될 것이다. 유가가 10달러로 떨어지게 된다면 파산 보호 신청 회사가 1100곳으로 늘어날 수가 있다. 디플레이션의 공포가 시작될 수 있다.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전혀 새로운 곳에서 이런 경기 위축의 신호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 저유가 상황을 해결할 것인가, 이거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됐습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러시아라든지 사우디를 압박하고 이렇게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많은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파산 우려에 놓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굉장히 큰 충격으로 트럼프에게 다가갈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라면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던 이런 그 에너지 기업들의 파산이 새로운 금융위기에 뇌관이 될 수도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일단은 결론을 내셔야 될 것 같고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바닥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바닥은요, 급락과 급등이 같이 나타나는 포인트예요. 근데 지금은 급등이 없고 급락만 나가거든요. 이거는 그냥 하락이죠. 그래서 이 저점권에서의 바닥에서는요, 급락과 그리고 급등 이렇게 막 춤을 춰줘야 돼요. 그래서 특정한 포인트가 유지가 되면서 변동성만 커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지 되는데, 이거는 일정한 한 방향으로 뚫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냥 하방에 대한 경직성만 커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석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다우지수가 하락한 가장 큰 배경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 라고 보셔야지 되는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계속 상황이 안 좋아진다면 다우지수의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질 수 있다. 우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되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이번 달만 하더라도요, 네, 무려 1.4조 원, 아직 이번 달 끝나지도 않았는데요, 1조 원이 넘는 빚 투자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4월달 신용융자 잔액이 6.7조에서 8.1조로 급증을 했다. 신용융자 이거 또 늘어나기 시작하면요, 이거 문제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신용융자가 강하게 또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대상이 어디냐? 삼성전자 쪽으로 신용융자가 몰리고 있고, 또 한 가지 인버스 원유 선물, 이 단타성 선물 ETF 쪽으로 대량 순매수가 들어가고 있다. 이거 제가 그 개인들 수급 동향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야기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또 샀다 이게 뭐예요? 인버스 또 샀다, 그리고 원유 선물 또 샀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인버스 팔아먹고 원유 선물 쪽으로 또 거의 몰빵 치고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자, 네, 수급동에서 여러분들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은 지금 인버스 쪽은 기관들이 그 물량 싹 뜯어먹었죠. 싹 먹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 하락하고 있어가지고 기관들이 얘네들이 좀 알고 들어가는 거 아니야? 라는 감탄하기 좀 그렇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어제 시황 방송에 있었고요. 개인들이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이 단타성 물량으로 성격이 변질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이거 며칠 전부터 제가 해드린 말씀이에요. 한쪽 방향으로 그냥 굵직하게 들어가고 있었던, 즉 저점은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라고 얘기했었던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뭉쳐가지고 증시를 끌어올렸었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니까 그냥 쫙 흩어져버리면서 단타치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계속 상승의 방향으로 위기는 기회다. 지금부터 장기 투자하면 무조건 돈을 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요. 지금은 인버스 바닥 하락 쪽으로 베팅을 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삼성전자 쪽에 더 사는 사람들, 여기 지금 다 보여주고 있죠. 또 원유 쪽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크게 한번 올려야 되겠다. 이 생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냥 첫 번째 3월 19일 저점에서부터 치고 올라간 그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 단기간에 승리를 좀 보였잖아요. 아주 짜릿한 승리, 수익을 좀 많이 낼 수 있었던 그런 포인트가 나타나면서 뭘 하든 될 수 있다, 뭘 하든 할 수 있다. 네, 방향성을 이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시장의 자정 능력을 뛰어넘는 약간 신 같은 존재가 됐다고 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 자, 이제 조정이 나올 거야, 개인들 다 뭉쳐 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모양새들은 나타나지 않죠. 왜요? 어느 정도 올라온 시점에서는 증시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 간다, 못 간다라는 부분들이 당연히 갈라질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는요, 이렇게 그 뭉쳐서 들어가는 자금들, 즉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의 자금이 아닌 이상은요, 이렇게 흩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힘이 팍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관이라든지 외국인들이라든지 이렇게 집행 자금들을 가지고 운영하는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아주 쉽게 공략이 가능한 먹잇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워낙 많이 떨어졌던 바닥권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을 거예요. 매도보다는 더 사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텐데, 지금은
더 갈 것인지 아니면 차익 실현을 통해서 주가를 하방으로 볼 것인지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자리에 조금 부담을 개인 투자자들이 좀 느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특히 지금 같은 시점에서 방향성이 갈라지게 되면서 힘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주가의 어떤 투자 방향이 조금 애매모호해졌죠.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내 가지고 이제 물타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이제 수익을 더 많이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의 신용을 더 쓰게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빚을 내서 삼성전자를 사들였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신용 잔고 금액 규모가 2,819억 원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셀트리온이 2,600억대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 쪽에 개인들의 신용융자가 많이 몰려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요거를 가장 많이 사들였는데 최근에는 요걸 갖다 팔아먹은 거야. 인버스를 팔고 어디로 갔어요? 원유 선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야, 이거는 진짜 뭐 방향성을 도대체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이 좀 된 거죠. 그래서 조만간 이제 이런 변동성에 노출이 되면은 이런 빚을 내 가지고 투자한 분들은 단기적 변동성에도 노출이 되면서 이게 상당히 큰 손실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늘 해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절대 빚내서 투자하지 말자. 빚내서 투자하게 되면 정말 큰일 난다. 그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요. 여러분들만큼이라도 빚내서 투자하시는 일이 없도록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돈 가지고 가면 변동성이 심하더라도 그냥 버티면 되는 건데요. 빚을 내 가지고 하게 되면요. 그걸 갚아줘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할 때 무조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도 약간은 우울하네. 네, 헤아라와 가치가 급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브라질 채권이 지금 문제시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브라질 채권에 투자하신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제 지인도 브라질 채권에 투자했는데 손실을 좀 많이 봤다. 어떻게 하면 좋느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인데 뭔 손실을 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채권은 일단 수익률이요. 10년물 금리로 보게 되면 6.9%, 약 7% 정도대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하고 만기까지 가지고 가게 되면 그 7% 정도 수익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채권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겠는데, 문제가 뭐냐면요. 환율입니다. 환율을 계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이게 사실 뭐 상품들은 환율에 대해서 그 연동이 되어 있느냐 연동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뭐 상품의 어떤 가격들이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뭐 채권 같은 경우는 환율이랑 관계가 없이 그냥 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면 그 나라 돈으로 채권을 사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들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지금 환율이 브라질 헤아라의 가치가 크게 올라갔어요. 많이 올랐는데요. 지난해 말, 즉 12월 말에 4헤알이었던 헤아라가요. 달러당 4헤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5.3헤알까지 올라갔습니다. 무려 32% 급등을 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원화 대비 헤아라 가치도 무려 19.3%나 급락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네. 여러분들 아까 전에 채권 수익률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6.9%, 즉 7%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손실률, 즉 환율로 입을 수 있는 손실률이 19%입니다. 그러면 채권은 만기까지 가져갔을 때 7%의 수익률 빼고 12%라는 마이너스 손실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손실이 커지게 되면서 채권으로 벌어들인 수익률 다 반납을 하고 결과적으로 손실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자, 그러면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보정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경기가 위축적인 국면을 보이고 있고 경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좀 풀어줘야 되겠죠. 유동성 공급을 해야 돼요.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것은요. 자국 내에 돈을 풀겠다는 이야기예요. 즉 브라질은 헤아라를 푸는 거고 우리나라가 한다 그러면 원화를 푸는 거겠죠. 자, 브라질은 지금 헤아라를 풀게 되면 헤아라의 가치가 급락되어 있는 상태에서 헤아라가 더 많아져요. 어떻게 돼요? 가치가 더 내려가는 거죠. 환율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라면 헤아라의 가치가 밑으로 계속해서 곤두박질칠 수 있다. 즉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요건을 갖출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보면은 국가의 부채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의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재정 정책을 그냥 마음대로 막 펼 수가 없죠. 왜? 부채가 많으니까요. 빚이 많은데 빚을 더 낼 수 있나요? 안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준금리 인하의 폭을 더 키울 것이다. 근데 기준금리 인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돈이 많아지는 거죠. 유동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헤아라의 가치는 더욱더 하락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브라질 채권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좀 위험해져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10년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뭐가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관점에서 단기적 관점에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두고 봤을 때는 브라질 채권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이런 구간에서의 내용들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의 시점에서는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에 대한 답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조금 관찰하시고 생각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브라질 채권에 대한 부분들 채권이 마이너스 수익이라고요? 도대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환율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약간 우울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네요. WTI 6월물이 무려 43%나 급락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를 끌어내렸다. 지금 뭐 다른 것들 하나도 안 들어오죠? 네, 이 원유 관련한 소식들만 계속 그냥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가장 중요하게 포인트로 작용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된다라면 디플레이션의 공포를 통해서 다우지수가 더 하락세를 이어갈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최근에 빚을 내서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왜 단타 쪽으로 바뀌었는가 봤더니 저 밑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니까 차익 실현의 욕구 그리고 하방으로의 어떤 방향성 내가 타면 다 돼 이러한 자신감 등이 다 짬뽕이 돼가지고 이 개미 투자자들을 다시 단타 쪽으로 이끌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자금이 흩어져 버리게 되면 하나의 방향성을 통해서 그냥 가자라고 했었던 이 큰 자금들이 완전히 흩어져 버리게 되면서 와해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미 투자자들의 그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변동성에 노출이 되고 손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빚내서 투자하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자, 10년물 만기가 7%에 달하는 브라질 채권을 만기까지 가져가면 오히려 손실을 본다. 무엇 때문에? 헤알화 때문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최근에 브라질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환율에 대한 부분들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좋아질 만한 기미가 당장은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들이 브라질 채권 손실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을 되고 있습니다. 만기가 아직 멀리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들을 당장 걱정하시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걱정거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보고 브라질 채권에 대한 관점들은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겠고요. 뭐 그 기간 동안에 만기가 당장 코앞에 있다면 걱정이 되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조금 더 지켜보는 것도 일단은 현명한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책 한 곡씩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싸게 매수할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여기서도 실망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포주 투자의 본질인 것이다. 최소한의 기준만을 만족시키는 상품을 어쩔 수 없이 구매했을 땐 틀림없이 실망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동일한 상품을 구매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실망에 젖어 있을 때 그 상품의 효능을 만끽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저포주라는 것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냥 단순하게 가격이 싸다라는 판단으로 매수한 사람하고 가격이 싸니까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것이다. 왜? 가격이 싼 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판단으로 향후에 다가올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단기 투자자와 장기 투자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당장 눈앞에 수익이 2%, 5%
뭐 10% 이렇게 나오게 되면 차익을 챙기려고 달려들겠지만 멀리 내다보시는 분들은 이것은 시작에 불과해라고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주식 투자를 할 때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변동성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시면서 이거는 아직 시작에 불과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시고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시기 바라고, 오늘도 그러한 상황의 하루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변동성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안전벨트 꽉 붙들어 매시고요. 네, 시장의 변동성에 일단은 조금, 네, 냉정하게 관망세를 해보실 것을 권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용 정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